아침 햇살 132. 한국이 요구하는 새정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힘당에선 30대 이준석이 새 당대표로 선출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준석은 젊고 새로운 정치를 표방했습니다. 윤석열은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1, 2위를 다투면서 보수 세력의 대권주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폐들은 곧 본질이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국민이 바라는 새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윤석열이 국민이 바라는 새 정치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새 정치는 무엇일까요? 1. 국힘당 대표 이준석. 이준석이 국힘당의 새로운 돌풍을 몰고 온 장본인이고 처음부터 국힘당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힘당 대표 선거 초반 지지율 1위를 차지하던 건 나경원입니다. 그리고 선거 초반 의회의 바람을 일으켰던 건 초선 의원 김웅입니다. 김웅은 지지율 2위로 올라섰고 언론은 초선 돌풍이라며 김웅을 띄워주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이준석이 출마했습니다. 이준석의 지지율은 순식간에 상승하더니 5월 14일 여론조사 결과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웅은 1차 선거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준석이 국힘당 대표에 당선됐습니다. 막판 뒤집기를 한 셈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준석이 국힘당의 세대교체, 인물교체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보수 세력 내에 신진 세력이 나오길 바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준석은 바람을 잘 탄 것입니다. 국힘당 선거 결과는 국힘당 지지자와 문재인 민주당 정권을 교체해야겠다고 생각한 세력이 정권 교체를 실현하기 위해선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국힘당이 이명박근혜 시절의 수구꼴통 정당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져서 앞으로 젊은 층을 대변하는 등 새로운 정치를 해야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건 국민의 요구가 실현된 결과가 아닙니다. 이준석이 가진 내용물은 기존 적폐 세력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국힘당은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실현할 것처럼 보이기 위해 쇼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준석의 정책과 노선은 기존 국힘당과 전혀 다르지 않으며 이준석은 그저 수구꼴통에 불과하다는 게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2. 윤석열과 이준석. 언론을 보면 윤석열과 이준석이 대단한 위세를 떨치며 전국을 이끌어가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참패보다 더 큰 쇼크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준석이 되면 내년 대선 끝난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6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이 국민의힘 조직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경선 흥행을 일으킬 때 지난 4.7 재보궐선거의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연기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인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윤석열과 이준석의 부상은 보수 세력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일단 윤석열을 봅시다. 윤석열 측 대변인이었던 이동우는 6월 16일 보수, 중도, 이탈한 진보 세력까지 아울러 승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탈한 진보 세력이란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탈진보 세력을 말합니다. 윤석열이 이 모든 세력의 지지를 모아내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꽤나 큰 포부를 가지고 있는 셈인데 그래놓고 보여주는 정치 노선은 간보기입니다. 윤석열은 국힘당에 입당할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채 간을 보며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대변인은 6월 18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의 국힘당 입당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래도 될 것 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윤석열은 KBS와의 통화에서 손해보더라도 천천히 결정하겠다라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런 갈짓자 행보에 유승민 국힘당 전 의원은 간복이 제발 그만하고 빨리 링 위에 올라오라 라고 촉구했고, 김종인 국힘당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국민에게 짜증만 나게 한다 라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결국 이동훈 대변인은 6월 20일 사임해버렸습니다. 윤석열은 여전히 국힘당에 입당할지 아니면 독자 세력화할지를 결정하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건 윤석열이 뿌리 없이 물에 떠 있는 부평초처럼 확실한 자기중심이 없다는 걸 뜻합니다. 윤석열은 보수, 중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등 돌린 진보까지 크게 묶겠다고 했는데, 그게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거면 국힘당도 진작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폭넓은 단결을 이루려면 그에 걸맞은 강력한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구심력을 발휘하려면 윤석열은 자기가 무슨 정치를 할 것인지 확실히 설파하고 강력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유승민, 김종인이 말하듯 간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먹으려 간만 잡고 보다가 결국 그 어느 것도 먹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 가능성이 큽니다. 이준석은 어떻습니까? 거침없는 입담을 가진 이준석은 기성 국힘당 정치인과 다르고 새로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준석은 당대표 출마 선언문에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는 다시는 진실과 정론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비겁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며 사이다 정치를 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또 언론도 이준석을 대대적으로 띄워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준석이 국힘당 대표가 되고 나서 보여준 행보는 구태 그 자체입니다. 이준석은 6월 14일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황당한 이유를 들며 반대했습니다. 리얼미터가 6월 21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에 국민 79%가 찬성했고 국힘당 지지층 중에서도 69%가 찬성했는데, 이런 압도적인 여론을 완전히 역주행했습니다. 이준석은 6월 17일 차별금지법도 시기상조라며 반대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성적 지향, 학력 등으로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법입니다. 국가인권위가 작년 6월에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89%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월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해고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의 81%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준석은 6월 14일만 해도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라며 찬성의 뜻을 밝혔는데 3일 만에 견해를 바꿔 반대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이준석은 한기호 의원을 국힘당 사무총장으로 임명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군인 출신인 한기호는 수없이 많은 막말을 내뱉은 인간입니다. 일례로 한기호는 왜 북한이 우리의 5.18 기념일을 이토록 성대하게 기념하는지 궁금하다라며 5.18 광주민중항쟁이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준석은 6월 14일 광주를 찾아 과거에 대해 다시 광주 시민의 아픔을 아프게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불과 3일 뒤에 한기호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자기가 뱉은 말을 거리낌 없이 헌시짝처럼 내던졌습니다. 이준석의 개인 비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하는 중이던 2010년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연수를 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는 병역 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 자는 지원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산업기능요원이면서도 지원에 선발된 것입니다.
이준석이 특혜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 되면 이준석이 나경원, 주호영 같은 기성적폐 정치인과 대체 뭐가 다른지 의문입니다. 벌써 언론에선 당권 잡고 달라진 이준석, 사이다 대신 고구마 꽉꽉, 6월 19일 쿠키뉴스 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새로운 인물도 아니고 새로운 정치 노선을 가진 것도 아니라는 게 입증되기까지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실체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면 이준석과 함께 국힘당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나경원이나 주호영이 수구 꼴통 행보를 했으면 원래 그런 정치인이라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호영 같으면 대구에서의 지지 기반이 튼튼해 어느 정도의 논란은 버텨낼 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다릅니다. 가면이 벗겨져 수구 꼴통과 다름없는 민낯이 드러나면 이준석에게 몰렸던 기대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친미, 친일, 보수 적폐 세력은 정권 재탈환을 실현하고자 윤석열, 이준석이라는 패를 내밀었습니다. 친미, 친일, 보수 적폐 세력이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윤석열, 이준석 패를 내밀었다는 건 그들이 지금 무척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뚜렷한 계책 없이 임시 방편으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친미, 친일, 보수 적폐 세력이 이렇게 궁지로 내몰리게 된 건 그들이 추구하는 안보와 경제 노선이 총 파산했기 때문입니다. 친미, 친일, 보수 적폐 세력은 1945년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76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미 동맹과 반북 대결 안보 정책과 미일에 의존한 경제 성장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은 한미 동맹을 무조건 추종하고 반북 대결 색깔론에 휘둘리던 어젯날의 국민이 아닙니다. 국민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고 남북 경제 협력으로 평화 번영 시대를 열길 지향합니다. 친미 친일 보수 적폐 세력은 자신들의 안보 경제 정책이 먹히지 않다 보니 한국 사회를 주도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미 친일 보수 적폐 세력은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고 정책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힘당이 30대 청년을 당대표로 선출하는 파격적인 쇼를 해도 빈수레가 요란할 뿐이고 그 약발은 일주일을 채 넘기지 못하게 됐습니다. 친미 친일 보수 적폐 세력이 근본적인 한계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3. 그들이 더 심각한 문제. 잠시 4.7 재보궐선거를 복기해 봅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4.7 재보궐선거 전략은 이른바 가만히 전략이었습니다. 김종인이 작년 상반기부터 의원들에게 실수하지 말자라고 경고한 뒤로 국힘당은 점차 아무것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공개회의를 비공개회의로 바꾸어 입단속을 시키고 당 차원의 일정을 아예 갖지 않는 일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당명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새 당명 발표마저 미뤄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받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국힘당이 국민의 눈 밖으로 벗어나 있는 사이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싸움을 부각시켰습니다. 언론은 국회 180석을 몰아줬는데도 윤석열을 제압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환멸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국힘당은 조용히 있으면서 그 반사이익만 챙겨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핵심은 국힘당이 국민 눈에 띄지 않는 걸 선거 전략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불필요한 실책이 나올 수 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게 김종인의 가만히 전략이었습니다. 가만히 전략은 4.7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여전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봅시다. 오세훈 시장은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후 자기가 마치 대선 주자급의 거물 정치인이라도 된 듯 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사면을 건의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려는 듯 몇 가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첫 번째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독자 방역 정책을 펴려했습니다.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풀어주되 자가진단 키트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즉각 문매를 맞았습니다. 자가진단 키트의 정확도가 20%에서 40% 정도로 터무니없이 낮아 차라리 동전 던지기가 더 정확하다라는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펴려했습니다. 그러자 부동산 가격이 들썩였습니다. 압구정동에서는 한 사람이 54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고 바로 같은 층, 바로 옆 아파트를 80억 원에 사들이는 인위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 행위도 일어났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깜짝 놀라 부동산 가격 가열 지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허가를 받아야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부랴부랴 규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뭘 추진할 때마다 논란이 되자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전략으로 노선을 전환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오세훈 시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언론에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오세훈 시장은 4.7 재보궐선거에서 58%대 39%로 워낙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 정도면 힘껏 가속 페달을 밟아 강력한 시정을 추진해 나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초장부터 죽을 수자 노선을 바꿔 스스로 존재감을 지워버렸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국힘당이 자기 정책을 내놓는 족족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최대한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전략을 펴왔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처럼 다른 사람이 나서서 문재인 정부와 싸우고 자기들은 조용히 반사이익만 챙기는 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4.7 재보궐선거야 그런 전략이 먹혔지만 대선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대선은 지금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 정책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지 보여줘야 합니다. 윤석열도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국힘당도 이준석을 내세워 앞으로 뭘 할지 밝혀야 합니다. 이준석은 국힘당 대표 경선을 거치면서 전국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건 국힘당이 머리카락 보일라 꽁꽁 숨던 가만히 전략을 바꿔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국힘당 입장으로선 지금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국힘당은 가만히 전략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이제는 이준석이나 대권주자가 나서서 뭔가를 보여줘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 결국 수구 꼴통이자 부정부패의 본산이고 구태정치의 표본이라는 게 드러나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됩니다. 30대의 젊은 이준석이 아니라 그보다 더 어린 20대를 내세워도 사실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결국 이준석의 적은 이준석,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입니다. 이준석과 윤석열은 언론에 노출될수록 전국의 중심에 설수록 자기 자신의 지지율을 갉아먹고 스스로 몰락할 것입니다. 4. 친미 친일 보수 적폐 세력의 보루. 하지만 친미 친일 보수 적폐 세력을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눈속임을 하는 건 보수 적폐 세력의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보수 적폐 세력은 언론을 총동원해 국민을 속이는 것을 기본 대선 전략으로 삼을 것입니다. 국힘당의 선거 전략은 독일 나치의 선전국장 괴벨스의 선전술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괴벨스는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이러한 전술로 1928년 3%의 지지율로 출발했지만 1934년 88%의 찬성표를 받아 총통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보수 적폐 세력들이 언론을 교활하게 이용하는 걸 보고 있으면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보도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백신이 개발된 직후엔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어느 정도 불신했습니다.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작용 검증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안전을 고려해 백신 도입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수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백신을 빨리 들여오지 않는다고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영미권 선진국에서는 이달 들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접종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아직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뚜렷한 기약이 없는 상태. 연합뉴스 2020년 12월 13일 보도라며 선진국을 믿지 못하냐는 식으로 정부를 질책했습니다. 백신 확보도 못한 우리 정부는 오늘도 K방역 자랑이다. 조선일보 2020년 12월 9일 보도 라고도 비난했습니다. 막상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 언론은 정부가 안전검증도 안 하고 급히 백신을 맞힌다며 공격했습니다. 백신 사지마비 남편, 부작용에 무책임, 국가가 있긴 한가? 조선일보 4월 20일 보도 화이자 백신 2차 접종한 80대 일주일 뒤 숨져 보건당국 인과성 조사 조선일보 5월 20일 보도와 같은 보도가 그 사례입니다. 부동산 문제에서도 언론은 기가 막힌 이중잣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적폐 언론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며 문재인 정부 4년 7억 원이던 성동구 아파트 15억 원 됐다. 매일경제 5월 10일 보도 올해 집값 19년 만에 최고 상승 꼰대 정책에 엇나가는 시장 중앙일보 5월 24일 보도 이라는 식으로 비난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오세훈 당선 효과, 서울 부동산 소비 심리 3개월 만에 반등 한국일보 5월 14일 보도 풍선 효과, 재건축 기대감에 노원 20평형 10억 6박 서울경제 6월 9일 보도 이라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도 문재인 정부에는 비난거리이고 오세훈 시장에게는 칭찬거리로 삼습니다. 최근 언론이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G7 정상회의를 보도하는 행태도 가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G7 국가는 아니지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를 받아 참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G7 회의에서 방역 모범국으로 거론되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불을 켜고 비판할 거리를 찾던 한국 경제는 6월 15일 왜 문 대통령만 노타이의 콤비 차림인가? G7 의전 대형 사고? 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복장을 트집 잡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 넥타이를 매지 않았는데 그게 엄청난 대형 사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넥타이를 하지 않은 건 아무런 문제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최 측이 편한 복장을 입고 오라고 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KBS는 G7 회의 미디어 담당자에게 연락해 사진을 찍을 당시 드레스 코드가 있었는지 문의했다가 넥타이를 하라는 요구는 없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해당 기념사진을 보면 남성 중에서 샤를 미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넥타이를 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비판 기사를 내려다보니 악의가 넘치는 수준 미달의 보도를 하고야 만 것입니다. 한편 적폐 언론은 아예 G7 회의를 보도하지 않기로 담합한 듯 했습니다. YTN은 6월 15일 뉴이저 G7 정상회의 보도 이게 과연 정상인가요? 라는 보도에서 언론 보도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YTN 보도에 따르면 11일 금요일, 12일 토요일 신문 1면에서는 G7 보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경우 6월 13일에 문정권, 무식, 무능, 무대뽀, 광주 카페 사장 실명 걸고 외쳤다. 중앙일보 6월 13일 보도 라는 기사가 사이트 첫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외엔 이준석이 국회에 따릉이를 타고 출근했다는 뉴스가 포털 사이트를 온통 도배했습니다. G7 정상회의가 야당 대표의 출근 소식, 광주에 있는 한 카페 사장이 한 이야기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적폐 언론의 행태는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정교한 지휘를 받아 일사불란하면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G7 보도를 예로 들면 적폐 언론과 포털 사이트는 G7 보도를 아예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포털 사이트 어느 한 구석에 보면 G7 회의 보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보도를 아예 하지 않으면 국정감사 등의 자리에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추궁을 피하기 위해 조치한 것입니다.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엔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새벽에 G7 기사를 걸어두고 사람이 많이 보는 출퇴근 시간이나 낮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보도나 적폐 세력 소식을 다룹니다. 이렇게 하면 지표상으로는 편파 보도가 아니게 되니 조사를 받아도 변명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야비하고 치밀합니다. 친미 친일 보수 적폐 세력은 전에는 검찰을 내세워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는 수법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촛불국민의 비판을 받아 검찰이 이제 더 이상 나서기 힘들어졌습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무력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폐 세력은 이제 언론을 주력으로 삼아 전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적폐 언론은 앞으로도 계속 민주개혁 세력에게 유리한 건 덮어버리고 친미 친일 보수 적폐 세력에게 유리한 건 억지로라도 만들어 증폭시킬 것입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5. 민주개혁 세력이 새정치로 화답해야. 내년 대선은 무척 중요합니다. 내년 대선에서 민주개혁 세력이 승리해 친미, 친일 보수적폐 세력의 정권 탈환 음모를 저지하고 민주개혁 촛불 정권을 이어가야 합니다. 언론에서는 민주개혁 세력이 정권 재창출을 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도하지만 민주개혁 세력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윤석열만 해도 본격적으로 국민 앞에 나서서 토론과 검증을 거치게 되면 금세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걱정할 것 없으니 여유를 부려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적폐 언론이 대선 전국을 뒤집기 위해 괴벨스식 공작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개혁 세력은 전국을 완전히 주도할 수 있다고 자만해선 안 됩니다. 국힘당이 약점이 많다는 것도 민주개혁 세력을 자만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힘당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동산 전수조사가 국힘당의 아킬레스건이 될 거라고 내다보지만 그건 너무 쉬운 생각입니다. 물론 부동산 전수조사는 어느 정도 국힘당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타격을 주진 못할 것입니다. 전수조사에 나설 권익위를 사전에 포섭할 수도 있고 권익위 조사 결과를 꼬투리 잡아 뒤집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언론을 동원해 덮어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전수조사는 국힘당의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국힘당 부정비리 의혹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오세훈, 박형준만 봐도 숱한 비리 의혹이 나왔어도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국힘당의 문제점을 공격하는 것에만 의존하면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체 발광, 스스로 빛을 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자신의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수 세력이 별 볼 일 없으니 민주개혁 세력이 선택을 받을 거라고 자족하면 선거 승리는커녕 국민에게 심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정치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국민이 요구하는 새정치란 공정과 정의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공정과 정의도 촛불 국민이 요구하는 새정치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촛불이 요구하는 새정치의 핵심은 바로 평화번영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번영을 실현할 힘은 자주에서 나옵니다. 한국 정치의 핵심 과제는 안보와 경제입니다. 스위스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안보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분단되어 있고 전쟁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건지가 정치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켜 민생을 보장할지 전망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는 숙명적으로 안보와 경제를 최대의 과제로 삼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개혁 세력은 안보와 경제에서 국민 염원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민주개혁 세력은 안보와 경제 부분의 해답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바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입니다. 이 두 선언은 남북 협력을 통한 평화와 경제 번영의 미래를 그려줬고 국민은 열광했습니다. 한길 리서치가 2018년 4월 30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88%가 판문점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KBS가 2018년 9월 24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83%의 국민이 9월 평양 정상회담이 잘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압도적인 국민이 남북 정상회담에 환호를 보냈습니다. 적폐 세력은 그동안 친미, 친일, 반북 대결 안보 정책을 펴왔습니다. 경제도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로 바라보고 정책을 수립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친미 반북 안보론, 한미일 대 북중러의 경제 대결론은 총파산했습니다. 이제 국민의 열망은 남북 협력에 의한 안전보장, 남북 협력을 통한 경제 번영입니다. 민주개혁 세력은 바로 이 길을 제시해야 하고 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새로운 발전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새정치의 중핵적 과제입니다. 공정과 정의도 중요하지만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 공정과 정의를 외쳐봐야 헛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앞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갈 때 공정과 정의도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평화 번영을 통해 힘차게 창공으로 날아오를 때 공정과 정의도 빛을 발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1년을 돌아보면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평화 번영을 실현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승인을 받아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해봤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개성연락사무소가 폭발하고 한미연합훈련으로 군사충돌이 벌어질 위험에 놓이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선 한국 정치가 자주의 원칙을 내세우는 게 강력히 요구됩니다. 자주냐, 미국의 승인이냐, 여기에서 평화번영의 실현이냐, 좌절이냐가 갈라집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고 눈치 볼 게 없습니다. 자주에 기반한 평화 번영은 회피할 수도 주저할 수도 없는 이 시대 한국 정치가 직면한 중대 과제입니다. 자주에 기반한 평화 번영을 힘차게 추진하면 내년 대선에서 친미 친일 보수 적폐 세력을 괴멸시킬 수 있고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은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도 계속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친미 친일 보수 적폐 세력이 아무리 국회에서 난리를 피우고 언론을 동원해 온갖 방해 책동을 펴도 평화 번영의 거대한 역사적 시대적 물결은 이 모든 저항을 제압하고 진보 민주 개혁 세력에게 필승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이준석 바람에서 볼 수 있듯 국민은 새 정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50대였던 정치인이 30대 정치인으로 바뀐다고 새 정치인 건 아닙니다. 고장나고 맛이 간 수구꼴통식 안보와 경제를
자주에 기반한 평화번영의 안보와 경제로 전환하는 게 새정치의 핵심입니다. 한반도가 평화번영의 시대로 전환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번영의 길에 들어선 우리 민족은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햇살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